예, 대한민국의 보수, 개멸된 보수, 진짜 품격을 보여주는 보수, 진짜 보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바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끄럽네요. 말씀 그렇게 해주시니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 있는 사실만 말하는데 근데 앞서 아침부터 오자마자 왜 저렇게 이상한 영상이 전환길 아저씨 왜 저런데요? 아니 윤석열 재판 출석하는 거 보고 진짜 상남자 윤석열 하면서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 오열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 영상. 우선은 보수란 이름을 저렇게 함부로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보수가 뭔지도 모르고 보수란 이름을 파는 정말 나쁜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보수가 뭔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보수라고 하는 것은 보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보수고, 보수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합의한 공통 가치를 수호하고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의 혐오와 갈등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 사회의 공통 가치인 헌법을 정면으로 파괴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 즉 전형적인 반보수죠. 아, 전환길이야말로 예, 반보수다. 반보수, 윤석열 전환길, 여기는 보수란 이름을 절대 쓰면 안 되는 보수의 적입니다. 반보수에 가 있는 겁니다. 완벽히 반보수의 보수의 제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보수인 척하면서 보수 지지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이를 통해서 뭔가 정치 세력화를 꾀하는 상당히 비열하고 나쁜 생각이고요. 비열하고 비겁하고 나쁜데 어떻게 상남자라는 표현을 붙이는지 그것조차도 또 더 비열해 보이고요. 그래서 좀 뭐 인신공격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뭐 다 떠나서요. 12.3 내란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네. 헌법에 반하고 민주주의에 반하고 우리 사회 통합에 반하는 혐오 정치, 갈등 정치, 선동 정치를 했던 자들입니다. 전형적인 반보수적 그리고 반민주적, 반국가적 인물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무슨 뭐 그 보수란 이름을 쓰며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나는 반보수자야, 나는 반국가주의자야, 나는 말 그대로 반체제 인물이야라고 스스로 얘기도 못하고 마치 자기가 보수주의자인 양 거짓말로 말하는 저 비열함이 어떻게 상남자라는 말을 운운하는지 전형적인 비겁한 하남자들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하남자 이게 전데 네. 상남자 윤석열 지키자면서 폭풍 오열했지 전환길이. 근데 네. 우리는 윤석열 직접 안 만나본 사람이 많거든요. 윤석열 김건희 직접 만나보셨잖아요. 윤석열 네. 별명이 진보의 엑스맨, 보수를 괴멸시키려고 투입된 엑스맨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보수란 보수 진영이라고 불렸던, 하지만 사실은 보수의 기능을 전혀 하지 않았던 네. 보수 참칭 진영을 괴멸시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보수의 기능은 우리 민주당이 지금 잘 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뭐 보수가 괴멸됐다 이거는 틀린 말이고요. 보수의 기능은 지금 우리 민주당이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같이 잘 수호하고 있고요. 민주주의 잘 지키고 있고요. 혐오 갈등을 줄이면서 사회 통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보수인 겁니다. 그 네. 보수의 기능 민주당이 잘 수행을 하고 있고, 근데 보수를 참칭해서 사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고 선동을 했던 그 세력들을 완전히 뭐 괴멸시켰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 전환길이 왜 저렇게 윤석열을 좋아하는지 둘이 잘 모를걸요. 12.3 내란 이후에 처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저럴까라는 생각도 우선 들고, 뭐 저도 윤석열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되게 앞에서 남자다운 척, 앞에서 센 척, 앞에서 술 잘 먹는 척은 해요. 네. 그래서 그 생각은 해봤었어요. 그냥 공직에 나오지 말고 동네 아저씨로 남아 있었으면 동네에서 그래도 술 잘 사주는 좋은 형 정도의 평은 들었을 텐데. 예전에 고시 공부했을 때도 신림역 고시촌에서 술 사주는 좋은 그러니까 형이었잖아요. 술 잘 사주고 내 편 잘 들어주는 좋은 형으로 남아 있었으면 뭐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삶이. 근데 굳이 그렇죠. 이건 대통령이란 자리는요. 공사를 구별함이 근본입니다. 저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공사를 확실하게 구별하십니다. 뭐냐면 아무리 가까운 자라 하더라도 능력이 검증되지 않으면 안 쓰세요.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 자라 하더라도 공적인 일에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엄하게
하십니다. 반대로 아무 친분이 없어도 능력이 있으면 가까이 쓰십니다. 사실은 이게 공사를 확실하게 구별하는 거거든요. 그 윤석열은 정반대였지 않습니까? 네. 능력이 없어도 내 사람이면 쓰고 능력이 있어도 내 사람 아니면 내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윤석열이 그랬군요. 공직에 안 났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안 나서도 문제는 있겠다. 네, 사적 근데 영역에 있었으면 사적 영역에만 있었으면 되는데 공적 영역으로 나와서 문제가 됐죠. 그 우리는 공직에 나선 사람은 공심으로 그렇죠. 국민을 받드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뭐 공사도 구별 못하는 사람이 무슨 그렇죠? 네, 결국에는 이러한 전환길, 그 부정선거 음모론을 냈던 전환길에 대해서 조갑재 주필 논설위원께서 이런 말하셨어요. 코로나 이상의 정신병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그 전환길의 행보가 국민의 힘의 정당 해산으로 가는 이제 지름길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런 전환길 같은 좀 비정상적 극단적 혐오주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게 그렇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보면 반쯤 미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반쯤 미쳐 들어가는 미국과 또 일본에서 갑자기 급성장하고 있는 참정당. 극우 세력과 네. 다 일쪽 또 자기들과는 또 무슨 마음 의지를 하는지 의지를 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경계감은 분명히 가져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정확한 개념 정의. 이건 보수야. 그리고 이건 보수가 아닌 참칭 보수, 즉 극우 또는 극단의 정신병 같은 생각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네. 이걸 극복해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역으로 이런 참칭 보수, 극우, 극단적 생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보수의 기능이 활발하게 살아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수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방위 기능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의원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진짜 보수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민주당에서 진짜 보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 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은 흔들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통일교 신천지 개입 때문에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이 시끄럽고 당이 흔들리고 있는데 민주당 너희도 마찬가지잖아. 봐봐 종교 개입한 거 아니야 하면서 바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정말 잘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사실 지금 진위 여부가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네. 녹취록이 나온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녹취록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봤는데요. 뭐 저는 앞뒤는 잘리긴 했지만은 녹취록 내용만 봐서는 분명히 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도 많습니다. 저도 사실 녹취록 보고 또 진정호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고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근데 뭐 당연한 반응이겠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당 입장에서는 방어를 하고 싶어 합니다. 또 그쵸. 지지자 입장에서는 역으로 상대 음모다라는 얘기를 꺼내고 싶어 합니다. 네. 상대 음모일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진정호 의원이 사격 선수 출신이고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사격연맹 부회장이었고 부회장이었죠. 또 이게 대화하면서 녹음을 한 것이고 네. 녹음 내용도 보면 자꾸 유도 질문을 해요. 네. 그렇게 보면 일종의 기획된 일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김경 시의원께서 함정에 빠진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김경 시의원이 그런 말을 한 것은 또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네. 또 그 워딩만 놓고 보면 충분히 지금 문제 제기된 이런 부분에 대한 시도가 있었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네. 자, 그럼 우리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뭐냐 하면 우리 편은 무조건 지켜야 해. 우리 편은 무조건 지키려고만 달려들면요. 이건 정말 자칫하면 더 큰 공격거리를 제공하고 내로남불이 돼버릴 수 있고 또 상대의 잘못을 비판할 수 있는 우리가 최소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이럴 때 용기를 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진상조사 지금 들어간 저는 거 아닌가요? 정청래 대표님이 이 부분 정말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진상조사를 명확하게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밝히는 게 우선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네.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그러지 않도록 개선하고 네. 이걸 방지하기 위한 방지 대책을 세우고 네. 관련자들을
엄하게 다뤄야지요. 이게 우리가 국민의힘과 다른 점이어야 합니다. 뭐냐면 국민의힘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서 김건희한테 그 통일교요. 통일교 말고 예전에 무슨 뭐 녹취 사건 터졌을 때 그 뭐 갖다 주면서 녹취 사건 있었잖아요. 그거 했을 때 김건희 쪽에서는 코바나 컨텐츠 최재형 목사 건 얘기하시나요? 그렇죠. 네. 할 때 뭐 조작된 거다라고 반성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 결과 그렇죠. 어떻게 됐죠? 국민들 대다수가 야, 뭐 조작이든 아니든 간에 그 말한 거는 맞지 않냐라고 국민들께서 반박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반성하지 않는다 하고 도리어 여론이 나빠졌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국민의힘에 잘못되었다. 또 국민의힘이 왜 저렇게 자꾸 망가지느냐 얘기할 때 잘못했는데 반성하지 않고 쭉 나가버리는데 우리가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사람이나 조직이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도 조직도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루에 수십 번 실수를 하고 잘못했구나 되돌아보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늘 합니다. 공직자가 반드시 갖춰야 될 두 가지 마인드가 꼭 꼽으라면 하나는 공심, 사리사욕이나 자리욕심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겠다는 공심, 또 하나는 늘 되돌아보는 마음이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늘 항상 오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되돌아봄으로써 잘못이 있으면 반성을 하고 더 나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사람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이 아니에요. 네. 완벽할 수 없습니다. 네.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럴 때 그 잘못을 직시하고 개선해서 더 나아지는 겁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과 잘못을 했지만 인정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고 더 나아질 수 없는 사람과 조직 이건 분명히 다르고요. 이게 본질적으로 강자와 약자를 나누는 본질적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민주당은 모범적인 책임 정당 또 네. 정말 국민을 받드는 정당 또 진정이 있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일에 대해서 우선 정확한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 먼저고요. 진상조사 후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자 당연히 징계를 해야 하고 또 뭐 사과도 필요하겠죠. 또 네. 재발 방지 대책 정확하게 마련함으로써 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대할 때 우리가 마음을 잘 잡아야 한다. 무조건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생각은 도리어 우리를 다치게 할 수 있다. 네. 그게 아니라 용기 내서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면 되죠. 그렇게 좀 자신감 있게 접근해도 된다. 그런 생각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진상 조사도 필요한데 분명히 악의적 왜곡에 대해서는 강렬하게 그다음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왜냐하면 녹취록 속 인물이 그냥 종교단체 수장이 아니라 사격 연맹 부회장입니다. 그리고 진종호 의원 사격 국가대표였죠. 사격 연맹 부회장에게 지금 녹취록 받은 걸로 보이는데 왜 사격 연맹 부회장이 갑자기 그 단체가 종교단체 3,000명으로 둔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악의적인 왜곡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예전에 김건희가 자기 방을 어떻게 했습니까? 김건희가 자기 방을 할 때 뭐 친한 사이인데 와서 일부러 녹음을 했고 일부러 그렇게 자기 방어를 했거든요. 우리는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어쨌든 녹취록 내용만 보면 김경 의원의 워딩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그 워딩은 저도 한 여러 번 들어봤는데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건 좀 제가 봐도 조금 문제 소지는 있다고 보거든요. 정확한 진상조사는 해야 합니다. 진상조사 후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걸 덮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진정성 있게 국민들께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민주당은 잘못이 있으면 감추는 정당이 아니라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는 정당이다. 네. 우린 그 정도의 자신감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스스로 고쳐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과는 다르다.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좀 녹취록에서 갑자기 김민석으로 가시죠.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국무총리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김민석 총리 지금 서울시장 착출설이 있나요? 왜 갑자기 이름이 나왔을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말들은 많죠. 여러 가지 말들은 사실 뭐 그 비공식적으로 뭐 호사가들이 김민석 총리 서울시장 차출설 얘기를 하는 것들 저도 들은 적은 있고요. 네. 근데 뭐 그거는 뭐 공식화된 얘기도 아닐 뿐더러 김민석 총리께서도 직접 말한 적도 없는 내용이고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확대 재생산 또는 왜곡되어서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마음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감춰서도 안 되고 악용되도록 내버려둬서도 안 되고. 그래서 중심을 정말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건 도리어 독이 될 수 있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끌려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중심 잘 잡아야 됩니다. 내년 경선에서 네. 김민석을 뭐 밀어주기 위해서 한다. 이거는 사실 김민석 하면 또 이재명 대통령이 떠오르는데 국무총리를 이렇게 거론한다는 건 이재명 대통령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연히 쓰려고 하는 정치 공작일 겁니다. 자, 근데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 있게 중심 잘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감춘다고 막아지나요? 감춘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라요. 감추면 감출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진상조사하는 게 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요. 네. 진상조사에 따라서 책임 있는 자가 있다면 그 네. 책임 있는 자를 엄히 징계하고 정확하게 표준과 기준을 세움으로써 정리를 할 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뭐 계속 감추기만 하면 의혹만 점점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진상조사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뭐 진상조사도 안 하고 김경 의원 네 말이 맞다. 또 탈당했으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다. 덮어두겠다 하면 그거에 더 국민들 보시기에는 의심스러운 부분 아닌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중심 잘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물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불편하게 듣는 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할 말은 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듣기 좋은 얘기 우리끼리만 듣기 좋고 우리끼리만 감싸면요 국민들이 외면하십니다. 이럴 때 용기 있는 모습 또 바른 모습 모범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어요. 개인도 조직도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네. 아니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느냐. 우리가 국민의힘의 최소한의 기대도 저버리잖아요. 네. 이유는 잘못을 해놓고는 바로잡을 힘이 없어요. 우리 민주당은 잘못을 바로잡을 힘이 있는 정당입니다. 그것이 국민들께서 우리를 믿어주는 또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진실에 마주하고 정면 돌파하는 그런 전국과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이고요. 네. 네, 조희대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조희대 청문회 바로 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굉장히 거센 공방이 있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실게요. 가짜 유튜브 뉴스를 기반으로 한 청문회에 안 왔다는 이유로 대법원 청문회를 하루 더 한다? 이건 뭐 정치 보복입니까? 오늘 고소장 접수해 드릴게요. 서영교가 AI를 가지고 이야기했다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구와 어떤 연락을 했는지, 누구와 어떤 모의를 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송석준 내 말에 놀랐나? 서영교. 그래, 조용히 해. 네, 서로 반말이 오가고 뭐 사법쿠데타 얘기가 나오고 굉장히 여야 공방이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참 국민들 보시기에 마음이 불편한 자리예요. 어제 청문회 상임위원회 진행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무슨 서로 막말과 고성과 뭐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참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다 떠나서 국회가 이런 모습이면 최소한의 품위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좀 보면 국민의힘은 그냥 시장바닥 만들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보면 특히나 좀 국민의힘에서 지금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들을 계속해서 막말을 섞어서 감정을 자극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뭐 좀 국민들께서 보시고 있는 것처럼 이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이고 지금 특히나 나경원 이런 분들이 말을 너무 거칠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법사위에 있을 최소한의 자격이 없는 분인데 지금 있는 거잖아요. 네. 왜 저렇게까지 하나 생각을 해보면 나경원이 도리어 이 상황을 즐기고 있고 본인이 노이즈 마케팅을 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올리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뭐냐면 지금 곽규택 의원,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 안에서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있죠. 지금 법사위에서 말을 거칠게 하고 반말을 하고 계속 그걸 언론에서 계속 조명을 해주면서 본인들은 자기 당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덩치를 키워서 뭐 발언권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되게 나쁜 정치 같아요. 뭐냐면 좀 모범을 보이고 일을 잘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좀 우리가 좀 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그 논란 중에 하나가 대법원장 조희대가 바로 김건희의 최측근 그러니까 김충식을 만났다. 그러니까 김충식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 지금의 뭐 대선 개입 정황이나 정치 개입을 명확하게 한 증거 아니냐 이러한 그 폭로와 의혹이 직접 제기됐거든요. 증거는 아니겠지만 정황 증거는 될 수가 있겠죠. 정황에 의심을 주는 거지요.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김충식을 왜 만나요? 그렇죠. 대법원장이 김충식을 만날 이유가 있나요? 김충식이 법관인가요? 김충식이 뭐 하는 사람인데 대법원장이 만나죠?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고 있는 행태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첫 번째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의 수장입니다. 네. 법관은 우리 헌법에 따라서 법관의 독립을 지켜야 하고 법관의 독립은 제가 수차 말씀드렸던 것지만 오로지 법률과 양심을 기반으로 재판하는 것이 법관의 기본적인 그렇죠. 의무지요. 그런데 그 법관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편향성과 경험, 감정 등으로부터도 독립하는 것. 그래서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님 후보 때 사건에 관해서 멀쩡히 대법원 2부에 배정된 사건을 캔슬해서 올리고 한 다음에 기록도 제대로 보지 않고 파기환송을 해버리고 하는 행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했다기보다는 본인의 정치적 편향성과 좀 자신의 경험, 감정들을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네, 법관의 실제.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에서 파괴한 주범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되어버렸어요. 거기다가 맞아요. 네.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 출석 명령을 한 것은 적법한 명령이잖아요. 네. 그러면 법관이면 법치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자인데 그렇죠. 이런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은 반법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법관의 수장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나요? 또 하나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 상황을 즐기는 것 같아요. 왜요? 보면 언론 이렇게 출퇴근할 때나 인사할 때나 뭐 전에는 말없이 들어가도 요즘은 보면 눈 인사하고 손 흔들고 기도하고 이런 무슨 정치인 같아요. 정치하려고 하나요 지금? 뭐 본인은 정치하겠다 소리를 한 적은 없지만 좀 이회창처럼?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네. 이제 보수를 참칭하는 네. 일부 진영에서 네. 우리가 대통령감을 찾은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왜냐하면 요즘 네이버나 이쪽에 검색어에 조희대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네, 그렇죠. 동시에 이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엄청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치 예전에 윤석열이 등장할 때처럼 윤석열이 검찰총장 그렇죠. 할 때 뭐 그때 법무부 장관과 싸우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서 그러면서 자기 덩치를 키워서 그렇죠. 갑자기 네, 확 대선, 등장해 버렸잖아요. 네, 주자로 떠올랐죠. 공직자로서 전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모습이었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도 약간 혼자 그런 꿈에 빠져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를 희대의 난이라고 하죠. 네, 그 첫 번째는 법관의 독립성을 스스로 파괴한 자, 또 법치주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자, 또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행하지 않고 본인의 정치적 야망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자의 모습이 대법원장의 모습이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대법원장의 지금의 이런 모습 상당히 실망스럽고요. 이걸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점점 정치 이슈로 키우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띄우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띄우기에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좀 영리하게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잘못에 대해서 또는 의심하는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건 우리의 권리입니다. 물을 수 있어야죠. 뭐 성역인가요? 묻지도 그렇죠. 못하라. 이거는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근데 또 이 조희대 대법원장 영웅 만들기에 대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상대가 이용 못하도록 영리하게 좀 접근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유력 대선 후보를 이제 갈아치우는 대선 개입 정황까지 들어가면서 희대의 난이라, 이제 뭐 희대 요시다 이런 별명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요. 결국엔 불출석 의견서를 출석해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청문회 조희대 없는 청문회가 됐지만 국정감사 실시해서 조희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지금 있습니다. 제가 영리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상대한테 자꾸 빌미를 주면요. 저기가 점점 도리어 공격할수록 더 커져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윤석열을 봤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때릴수록 윤석열이 괴물로 성장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쪽 진영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영리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주문을 좀 하고 싶고요. 하지만 잘못은 명명백백하게 밝혀 들어가야 하죠. 그래서 좀 실속 있게 유효 증거를 정확하게 수집해서 정확하게 공격하는 게 필요하고 말잔치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말은 많은데 내용이 없고 이렇게 돼버리면 도리어 상대를 키워주는 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영리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럴 때요. 말 세게 하면 우리 지지하시는 분들은 속 시원하실 수는 있어요. 네. 또 말 세게 하는 사람이 반짝반짝 빛나 보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효타 실효타 없이 말만 세면요. 상대가 그 말을 먹고 성장을 합니다. 네, 그 논리 없으면 파고들죠. 더 오히려. 때리면 때릴수록 영웅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영리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 대통령님을 지키는 것이고 맞습니다. 진짜 잘못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희대와 마찬가지로 탄핵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게 바로 지기현입니다. 네. 지기현의 룸사롱 접대에 대해서 결국에는 대법원이 징계 보류하겠다. 저는 대법원이 되게 네. 비겁한 것 같아요. 네, 먼저 관련 영상 같이 보실게요.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온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동안 핵심 의혹들의 스모킹건이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법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 보류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상당히 실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지가 시간이 꽤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밖에 한 게 없었나요? 이렇게 한 게 없었나? 저는 좀 결국 모르겠다잖아요. 저는 상당히 좀 실망을 했고 대법원이 이럴 때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조직도 사람도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렇죠. 그 사람과 조직은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기현 부장에 대해서 여러 의혹들이 있는데 대법원의 이런 모습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잘 안 보이는 모습을 보였죠. 자정작용을 하는. 자, 그러니까 게 안 우리가 보이죠.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부요. 외부에서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자, 우리 여기서 타산지석을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식구 감싸기는 결국에는 그 식구 죽여요. 제 식구 감싸기는 조직도 죽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의혹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치고 들어가줘야 돼요. 더 엄격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마치 이번에 아까 진종호 녹취록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영리한 마음 중심 잡아야 된다 주문을 드렸던 것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우리가 대법원처럼 이렇게 감싸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상 조사를 해야 되는데 대법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잖아요. 제대로 진상 조사를 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자기 식구 감싸기 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모르겠다 하면 그 의혹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렇고 저렇고 이렇다라는 구체적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지기현 부장이 핸드폰을 여러 번 바꿨죠. 네. 왜 그런 거예요? 6번이나 바꿨다고 들었는데 네. 한 달 사이인가 네. 두 달 사이인데 그 짧은 기간은 기간에. 잘 모르겠지만 사실 주로 범죄자들이 그렇게 핸드폰 바꿔야 되잖아요. 좀 그러면 그런 부분도 대법원에서 물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 물었는데 뭐라고 답하더라 정도는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지 않나요? 아니 솔직히 그거 증거인멸 아닙니까? 왜 바꿔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지기현 부장도 뭔가 할 말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럼 그 할 말을 우리한테 알려줘야죠. 그게 대법원에서 감찰한 결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몇 달 봤는데 문제 없어. 그럼 왜 문제 없어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상조사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법부의 신뢰가 피의자였다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 피의자였다면 증거인멸로 당장 구속인데 이게 판사라는 이유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특히나 지금 지기현 부장은 우리 5,200만 국민들께서 6개월 동안 가슴을 졸였던 내란 사건, 국기를 물러나고 나라를 망하게 할 뻔했던 네네. 맞아요.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사람. 판사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큰 사건,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고 5,200만 국민의 명운을 좌우할 큰 사건에 담당하는 판사라면 최소한 그 정도의 공신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공신력이 의심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공신력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면밀하게 의혹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알려주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덮어버린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국민들께 보여버린 것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고 또 이로 인해서 이제 사법부는 더 많은 우리 국회의 소명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검사나 판사나 그게 문제가 검사는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표적 수사 그다음에 그 기소를 안 해버리는 거. 이거 판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죄가 올라와도 그냥 무죄 판결 내려버리는 이러한 법 기술로서 사회의 정의 구현과 멀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이재명 대통령 바로 이런 발언했는데 같이 영상 보실게요. 네.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몇 년 재판해가지고 돈 들여서 고통받고 해가지고 무죄를 받았어요.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를 해요. 그래서 또 막 한참 동안 돈 들여가지고 고생을 해요.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그냥 방치했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 규정을 좀 고칠 예정입니다. 사실 정치 검사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표적 제일- 수사, 정치 수사.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 시절 그 세월 어떻게 보냈을까. 참 제가 개인적으로 양분남 의원님을 참 좋아하는데요. 네. 양분남 의원님이 이재명 대통령 법률 지원 단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후보 맞아요. 시절에. 맞아요. 그래서 그 정치 검찰의 그 날카로운 칼날을 같이 맞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때 이야기를 저한테도 참 많이 해주시고 서로 마음을 많이 나누는 사이인데 너무너무 고생하셨더라고요. 참 보면 그래서는 안 돼요. 정말 네. 그래서는 안 돼요. 정치 검찰 무슨 무신 정권 시대예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칼로 경쟁자 다 죽이고 하겠다. 이게 무슨 그런 발상이 어디 있어요? 너무나 반민주적이죠. 근데 지금 검찰 개혁이란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검찰이 스스로 자정작용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 강제로 고쳐 쓰려고 하고 그조차도 제대로 안 따라오니까 그러면 다 없어지고 새로 해까지 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 열심히 하는 묵묵하게 그냥 정말 일 열심히 했던 많은 검사들 입장에서는 박탈감을 느끼고 상당히 속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박탈감을 느끼고 속상한 마음을 가지기 전에 먼저 되돌아봐야 합니다. 검찰 조직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했던가, 우리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과연 했는가, 그리고 그걸 네. 할 수 있었는가, 그걸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보면 지금 민중기 특검에 나가 있던 검사 40명이 집단항명을 했어요. 어제. 집단항명하고 검은색 넥타이 매고서 이제 재판에 또 출석도 하고요. 그분들 마음은 이해해요. 자기들은 억울하겠지. 나는 열심히 했다. 나는 검사 생활 똑바로 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역적 취급 받아야 되느냐. 네. 그 검사 개인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 조직 전체로는 잘못을 바로잡는 자정적인 기능을 잃어버렸고 네. 그래서 외부에서 힘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해서 국민들께서 왜 화를 내시고 왜 검찰을 못 믿게 됐는지에 대한 반성을 해야 검사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집단 항명을 해버린다. 네. 이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쟤들은 자정작용도 못해. 그래서 외부에서 고치려고 하니 고치지도 말라고 그래. 정말 못 쓰겠네라고 판단하시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계속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검찰 조직에 있는 검찰 조직 구성원들께서도 이걸 우리 조직을 없애려고만 한다, 탄압한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그동안 검찰 조직이 스스로 바로 세움을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신뢰를 더 이상 줄 수 없어서 생겨난 일.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더 스스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개인도 조직도 마음을 좀 그려먹어야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과연 특검에 나갔던 검사들이 40명이 집단항명하는 일 가능할까요? 그리고 어제 대통령님께서 항소 관련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변호사 하고 계시니까 잘 많이 느끼시겠지만 검사님들은 기계적으로 늘 항소를 해왔어요. 항소를 난용해왔죠. 예. 그러니까 1심에 무죄 나오면 무조건 항소, 2심 무죄 나도 무조건 항소. 왜냐하면 이거는
모든 범죄 똑같이 그렇게 해왔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본인 검사님들이 면피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큰 범죄, 작은 범죄 할 것 없이 끝까지 가자. 근데 자 그러면 끝까지 가면 끝까지 가는 그 동안에 억울한 사람은 끝까지 괴롭힘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끝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끝까지 가슴 졸이고 끝까지 뭐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피해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검찰 수사를 받는다 또는 경찰 수사를 받는다. 네. 경찰 수사도 무시무시해요. 네, 맞습니다. 수사를 받는다는 건 수사 받는 사람에게 정말 엄청난 고통을 주는 일이에요.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이 돼버립니다. 죄가 있고 없고는 나중 일이고요. 조사 받는다더라만 가지고도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고 경제적으로는 붕괴버립니다. 그리고 또 나쁜 조사죠. 뭐냐면 피의자 주변을 괴롭히는 조사. 피의자 주변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면 그런 피의자 입장에서는요. 내가 잘못한 거 없어도 주변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허위 거짓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대통령이 국가가 왜 이렇게 잔인합니까라고 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아주 짧게 그 추석 앞두고 우리 그 뉴스토마토 구독자분들 그리고 저희 전 국민분들께 추석 인사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벌써 그렇게 됐네. 갑자기 얘기하다가 추석 인사로 하니까 좀 당황스럽긴 한데 네.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모두 행복하고 웃음 가득한 그런 추석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추석 연휴만큼이라도 서로 간에 더 많이 웃고 정을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정말 열심히 국정을 이끌고 계세요. 정말 저는 보고 있으면 너무 안타까울 만큼 노력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국제 정세도 녹록지 않고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고 또 사회 분열과 갈등도 심했고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좀 격려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민주당도 더 열심히 더 노력 많이 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십시오. 네, 진짜 보수 지금까지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